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네. 예, 지금 김명수 네. 대법원장 때문에 완전 나라 망신이 되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그 대법원 앞에 꽤 많은 시위대가 모이셔가지고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네. 뭐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참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가 진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지 네. 정말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대법원을 입법, 행정, 사법 3부고 네. 대법원장이 서열 3이잖아요. 네, 네. 대통령, 네. 국회의장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 뭐 한국의 대법원장이 뭐 크게 실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사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네. 죽이고 살리고 정치인들 또 뿐만 아니라 주요한 또 이 나라의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양쪽에 이제 어느 쪽이든 복종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권력의 끈앞을로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그 녹취록 속에서 다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경위에 어찌 되었건 저도 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제 그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관이 이런 문제로 이제 곤욕을 치른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현직 법관이 그 재판을 받게 돼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차라리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옷을 벗겨서 옷을 차라리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해서 네. 민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재판의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더 부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1심에서 형사 판결이 무죄가 받았다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 어떤 경위나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뭐 법관에 대한 징계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내가 회부를 했으니까 너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사표를 받으면 내가 욕먹을 일 아니냐.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또 직무유기도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본인은 뭐 국회에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보여졌지만 어쨌든 국회에 가서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법관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인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떨어지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판사하고 검사는 임의로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 해직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은요. 네. 구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판사.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 혹은 탄핵에 의해서만 어떤 뭐 파면이라던가 해임이라던가 이런 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처럼 이제 구속이 되거나 하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확정 판결이 되기 전에 직위 해제라 그래서 이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처분은 가능하지만 뭐 최종적인 어떤 뭐 징계나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미루어지는 경우라서 하여튼 뭐 그 일반 공무원도 그럴진데 판사 검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판사 검사는 어쨌든 그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이런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검사를 이제 탄핵하는 절차를 이번에 밟은 건데 판사 탄핵이 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그 보면 뭐 임성근 판사가 과거에 뭡니까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산하의 이제 행정처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일종의 사무기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나 집권한 쪽에서 대법원 쪽에 뭘 좀 알아보거나 좀 이렇게 부탁을 하려 그러면 판사 개별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여야를 너무 떠났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제 이 알아보는 부분, 그러니까 상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 결과가 네. 어떻게 될 건가를 알아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뭐 알아봤다, 뭐 예. 판결 이후에 어떠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헌법 정신에 맞지는 않지만 결과는 무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한 그 자구 하나를 가지고 지금 탄핵을 시킬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 희한한 거는 그게 지금 녹취를 한 게 작년 5월이에요. 네. 재판은 작년 2월에 또 1심에 무죄가 났고. 그렇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빨리 하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3심까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하고 저렇게 시간을 끌어다가 이제서 탄핵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타이밍을 본 거예요. 정치적인 타이밍 때문인지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탄핵을 탄핵 소추를 당하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이제 그 가족분들 뭐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시기상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작년 이제 그 이러저런 상황이 재작년부터 벌어진 상황을 속에서 하여튼 그 더불어 거수기당 쪽에서 혹은 대깨문 쪽에서 노렸던 제1타겟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제 쭉 진행하려다가 하다가 급기야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사들한테 완전히 좌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법원을 좀 손을 받아야 되겠는데 또 윤석열 검찰총장가 놓친 것에 대한 어떤 또 반대적인 어떤 의면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잡아내니까 결국 임성근 부장 판사님께서 타겟이 돼가지고 지금 곤욕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 근래에 이제 정경심이가 징역 4년 받고 최강욱이가 이제 실형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 네. 그 다음에 또 징계 2개월 가처분,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법농단 소동을 그렇습니다. 집권 초부터 벌여서 네. 사법부를 장악해놓은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겁을 주면서 이제 법적으로 정리해 가려 했는데, 또 사법농단 재판이 대부분 거의 다가 무죄 나왔다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네, 그렇습니다. 14명인가 걸렸는데, 네, 네. 6건인가가 무죄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판사들 이것들도 한 통속이구나 내지 지금까지 이 정도 급주었으면 어느 정도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러지 않고 달라들구나. 네. 이제 이 앙심이 갑자기 탄핵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명이나 걸렸는데 그중에 왜 임성근 판사를 하필 찍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사법농단 중에 연루되어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현직 법관으로는 최고위가 아마 임성근 부장판사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임종원 이제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께서는 이제 이미 이제 옷을 벗고 나오셔서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맡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그 임성근 부장판사님께서 이제 제1 타겟이 되셨는데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 올리는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이 더불어 거수기 눈에는 지금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급으로 지금 완전히 올라쓰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뜬금없다. 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부분을 이 먼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원이라는 곳이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워낙 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곳이라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특히 이제 좀 그 법원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주로 좀 법원을 이끌어 나가는 기존으로 이끌어 나갔던 엘리트 위주로 좀 너무 관료적인 행태가 좀 너무 좀 심했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임성근 부장판사님께서 헌정사상 초유의 정말 법관 탄핵이란 사태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 문가리 정권이 지금 법원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서 그 핵심 골자는 이제 법원 행정처,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그 제안 이유가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라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와 법관의 관료화 등 견제받지 아니한 사법행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행정의 주체를 법관 중심이 아닌 비법관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의 골자는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법관들의 인사, 여러 가지 예산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조직에 그 대체하는 사법행정위원회 12명 중 8명을 외부 인사로 충원하고 그들 중에서만 이제 상임위원들을 선임하게 된다. 위원들은 또 모두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에 추천을 받게 되는데 위원 9명 중 여야 정당 4명, 법무부 1명, 변협 1명 등 외부기관 파송이 6명이 되도록 이제 딱 구성을 하고 그 중에 나머지 3명만 법관 대표에, 그러니까 판사들의 이제 회의에서 판사들이 이제 추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법원 외의 그 인사들이 과반수 이상을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딱 이제 그 결의를 주었는데 이제 사법행정위원회는 기존의 법원행정처가 다루었던 업무, 그래서 법관 인사를 포함 모든 사법행정을 총괄하면서 여기서 이제 법관 인사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법관의 임명과 연임, 퇴직은 물론 근무 평정과 보직 정보 등 모든 법관 인사를 이제 외부 인사를 이 과반수가 넘게 충원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도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지난 2018년 12월 경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회에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이런 사법행정위원회까지 구성하는 자기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위원 중에 최소한 법원 내부 인사가 한 7명 정도는 과반은 넘도록 좀 구성해 달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뭐 민주당이 기존에 자기들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예상이어서 지금 법조계에 이제 안팎에서 굉장한 지금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 행정처를 대신하고 이 위원회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생겼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안 생길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외부 인사가 8명이나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외부 인사라는 거는 진짜 무책임하게 권력의 개노릇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상히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이제 법관 인사들을 아주 뭐 난장을 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명분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이다. 사법권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어떤 그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던 이런 법원 인사 등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뭐 이건 그렇다면 이거 자체로 지금 뭐 소장님 사법부를 거의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일반 행정부에도 각종 뭐 이상한 인원들을 만들어서 행정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외부 인사를 핑계로 해서 이제 뭐 우리 법 연구회를 포함한 특정한 어떤 성향의 판사들이 이제 법원 주요 보직과 그다음에 주요 재판 포스트를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법행정을 장악하고 해서 사법권과 사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보다 더 무서운 지금 그 시도가 지금 법원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면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지금 대법원 내에서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이 지금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벌써 많은 외부 인사들이 법관의 어떤 인사라던가 뭐 어떤 대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심사하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흔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 전체주의 사로 가는 과정에서 입법을 통해서 독재적 요소들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터키를 봐도 그렇고 뭐 폴란드나 헝가리를 봐도 그렇고 많은 민주주의의 국가가 법을 통해서 독재화된 조항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가는데요. 외국에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또 좌빨들은 또 독일을 예를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독일 법원의 어떤 내부의 어떤 결정보다는 이제 외부의 어떤 자문이나 외부 인사들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제 좀 아시다시피 좀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의 이 하에서도 사실 법원이 뉴렌베르크 재판으로 나치 법무장관 등 대법관 여러 명이 전범으로 처벌받았죠. 유태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그 판결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그런 법률 관계자들이 좀 처벌을 받거나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를 외부의 그 어떤 위원들이 결정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또 이게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검사를 왜 해당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는 또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가 없는 것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그 행정기구라는 직권적인 행정기구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제 국가가 출범했기 때문에 뭐 카운티라던가 이런 데에서 사실은 뭐 판사나 검사들이 유일한 어떤 행정 조직이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판사나 검사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경력을 인정받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선출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의 인사를 외부에 의해서 진행하는 나라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 추진안이 그 작년 초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통과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법률안 개정이 딱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 법원 행정처에 지금 상당수의 뭐 시민단체 뭐 인사들을 포함한 외부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좀 외부 이제 아시죠? 이제 외부 이제 그 인력 채용 뭐 그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 법원 행정처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이야기네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특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원도 조직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학술 모임이라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지금 시비를 삼고 지금 아주 그 판사들하고 괜한 이제 모욕감을 좀 느끼도록 하는 일들이 내부에 지금 벌어졌다고 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아주 밖으로 대표적으로 표출된 것이 기억나시겠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범계가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왜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님께 그 법골 저도 잘 알고 있는 그 법골이라는 예전에는 DVD였고 지금은 이제 USB로 되어 있는데 그 판례 검색 시스템 법률 정보 시스템을 이제 그 추진하는 예산 3천만 원인가를 가지고서 뭐 자신한테 뭐 빌어보라 뭐 애걸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법원 내에서 내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하고 일맥상통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에도 봤을 때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를 장악해서 인사를 가지고 통제하겠다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단지 공수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판사들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장악하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판사들의 입장은 저렇게 맥없이 무너집니까? 다. 그래서 어쨌든 좀 법관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워낙 우등생으로 이제 아주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현재는 지금 좀 내부적으로 크게 움직임이 좀 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또 게다가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이전에 좀 기존의 좀 그 보수 성향 내지는 이제 우리 법 연구회에 이제 와는 결이 다른 이제 그런 고위 법관들이 대부분 지금 사직을 한 상태여서 현재 좀 구심점은 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 내부에서도 굉장한 좀 비판과 지금 울분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현실적인 어떤 조치가 정말 좀 분기점에 다다를 때는 뭐 이전과 같은 어떤 집단 행동도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떻게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으려는지가 좀 관심이 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참 사법부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이든 사법권의 독립이든 참 이게 우리나라 헌정사만해도 굉장히 좀 지난한 것인데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영국 청교도 혁명에까지 이제 일어나서 국왕의 목까지 자르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임스 1세, 찰스 이제 1세가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성실청이라 그래서 기존의 다른 영국 같은 경우에 보통 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주로 사법권들을 이제 사법권 행사했었는데 이제 이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때부터 이제 성실청이라 그래서 Court of Star Chamber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국왕이 다 지명하는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 그 타겟이 또 당연히 국왕에 반대하는 의회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횡포가 결국 영국의 청구도 혁명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고 결국 이렇게 영국 국왕이 무차별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이제 왕권 신수설이 파생.
근데 이것이 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뭐 자유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지금 친여 언론이나 뭐 대깨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이 선출된 권력인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제약하려고 한다는 뭐 비판을 하지만 결국 사법부나 사법권의 어떤 존재의 의의 자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원칙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부 주에서는 판검사를 투표로 선출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사법권의 형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해서 미국 연방 대법관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이제 동의해서 그럼 현재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재 방식을 차용하고 있고요. 결국 사법부나 사법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의는 현대판 사실상 민주주의의 선출 권력이 현대판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폭주를 재현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앞세우면서 법원 외부에서 법원의 모든 행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근대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사법권을 말살하겠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권과 과거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시절, 그러니까 저희도 얼핏 예전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화 되기 이전에는 뭐 사법연수원에서도 뭐 특히 검사들끼리 자기들 모여서 판사를 두고 법원 서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자기들이 메모 내용 주는 대로 형을 뭐 선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시절이 이제 민주화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법원과 법관의 어떤 권위와 어떤 권한이 이제 확대되는 걸 느끼게 된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적 시스템에서 항상 법관은 그 권한과 신분이 매우 취약하고 이 점이 딱 의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최근에 그 뭐 소장님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정말 애를 쓰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의사도 특히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그 어떤 그 권한과 어떤 그 권한이나 힘이 굉장히 미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현상이 지금 법관도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자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진짜 이 법원 내부에 계시는 이제 법관들께서 좀 더 이렇게 애를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서 무언가 변화의 계기를 만드셔야 될 때가 지금 정말 왔다고 좀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민주화를 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민주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취약한 요소를 악용해가 민주주의를 독재로 끌고 가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수결 독재. 네. 근데 그 다수결 독재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통한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뭐 코로나 모범 방역국 이미지라든지 재난지원금,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중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악용을 해가 그렇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그 선거에 이긴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르게 이제 이 공수처를 만들고 이 사법 뭐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법원을 장악하고 이제 검찰의 또 역할을 터뜨리고 경찰을 마치 그냥 정권의 이 친위 경찰처럼 만들어가고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정말 80년대에 우리가 돌아가 가지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제가 80년대 임 변호사님은 몇 학번이십니까?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계기에 걸렸지만 이거는 뭐 설명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뭐 최근에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재판도 있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 민주주의하고 가장 멀었다고 그래도 그걸 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자평할 수 있는 이제 그 모두가 아마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체제가 유신 체제와 이제 50 체제였는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지금 방금 물어보셨지만 유신 체제와 50 체제에서도 법관에 의한 탄핵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제하고 법관을 통제하게 했지만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무시해 가면서 법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시스템 이런 일들은 감행되지 않았는 것인데 정말 2020년, 21년에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짜 좀 울분이 좀 치솟는 일이고, 지난 뭐 저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에 1990년에 입학을 했는데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뭐 하나로 좀 나아진 게 있는가 하는 지금 굉장히 의문이 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갈수록 더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후퇴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뭐 최근에 조선일보 보니까 40대에 대한 분석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던 40대들이 이러한 반민주 독재에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추동하는 주된 세력이라는 것도 정말 참 어이가 없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 계시는 법원 내에 계시는 판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이 법관이 판사가 법원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못한 지금 처지로 놓이게 지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원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름 노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법관들은 공수처의 최대 수사 대상이고 이제 무언가 마음에 들지 뭐 일부 정치적인 어떤 집단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하는 이런 곤욕을 치르는 게 이게 무슨 법관의 무슨 신분 보장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절대 그냥 이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분노하고 또 이번 이 사태가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희화화돼 버리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 법원의 판사가 당신은 위정을 해서 처벌하겠다 하고 정인을 어떻게 말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또 피의자로 하여금 당신은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피의자들한테 어떻게 판결을 때리겠어요? 판사 대가리가 저런데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법관 같은 경우도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그 법관의 직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물러나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젊은 평판사도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의 그 사람에 대한 인면에 대해서 뭐 자신이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서 다른 얘기를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를 포함한 법관 내 일부 또 그 세력들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겁니다.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뭐 자신들 입장에서 사법농단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서 오히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지금 원하고 있다가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되면 뭐 이제 당연히 오히려 더 문가리 정권의 아주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고 그럼 그 임명된 대법원장의 임기는 문가리 임기를 훨씬 지나서 이제 6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상관없이 정말 대한민국 법원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정말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즉각적인 사퇴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참 기가 차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다는 국민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는데요. 자, 국민들은 눈앞에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모든 부분들을 그냥 정치적 가십거리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 가벼운 수준, 이게 그동안에 민주화가 진행됐다라는 한국의 정치 수준이었다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덧붙이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아마 각 지방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후보들의 이제 뭐 유인물 공약들이 뭐 이제 우편물, 뭐 문자, 메일로 막 날라왔는데 지난 지금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 소장님하고 뭐 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법원, 검찰, 법조계를 걱정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변호사의 법조 직역의 침탈을 막겠다. 회비를 뭐 얼마에서 얼마로 감면해 주겠다. 뭐 청년 변호사들의 어떤 뭐 일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정말 말단적인 내용들의 공약들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정말 투표할 마음이 조금도 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 검찰, 뭐 이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법조계라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을 이끈다, 뭐 한다, 그렇게 나대고 뭐 정치를 한다, 뭐를 한다, 그렇게 자리들을 욕심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어째 지금 조국의 지금 이 특히 뭐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구도 참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오늘 대한민국 2021년에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랑스럽거나 무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창피해서 정말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만 아니면 정말 변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예, 임 변호사님의 허심탄회한 토로를 들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